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임변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번 삽질해 본 거는 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물가 데이터 관련해서 좀 발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중치 반영하는 게 12가지가 있고, 저도 육박죽이라서 조금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출처가 되는 게 제가 실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계 동향 조사라고 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를 걷어서 시행하고 있는 통계 조사가 있어요. 이 해당 통계 조사에서 각종 소득 지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본청에 올리면은 본청에서 이걸 가공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가중치를 내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를 보시면 22년 기준으로는 1인 이상, 그러니까 저희는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이 조사 대상으로 잡고 있고, 기준액이 보면 좀 올랐는데 자세한 건 좀 건너뛰고, 가중치가 이- 아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가중치를 총 12개를 쓰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커서 좀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무래도 가장 지금 현재까지 트렌드로 봤을 때 가장 가중치가 큰 게 식료품이 지금 142로 가장 크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택이 가장 크네요. 주택하고 식료품이 주된 가중치가 높고, 그 다음에 세제일 수 있는 게 교통, 음식 이런 게 지금 가중치가 좀 크고 있어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가중치들을 보고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제 실험 설계 차원의 한계 때문에 3편에서만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x 플러스 3편이면 가중치 합은 어차피 비중이니까 가중치를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12차원이지만 그릴 수 있는 게 3차원이기 때문에 3편에서 생각하면은 이런 평면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삼각형 모양을 해서 쭉쭉 이런 평면에서 글을 상상할 수 있는데, 보면은 대약이 걸려 있죠. 근데 가중치가 0일 수는 있어도 음수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가중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1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면체 안에서 가중치가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림을 3편만 그렸지만 가중치들은 연도별로 요 심플렉스 안에서 점을 따라서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저는 이걸 일반적인 매트릭을 사용해서 이런 심플렉스를 일단 상상했는데, 심플렉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심플렉스가 여기 양 끝점이 좀 스무스하지 않고 뾰족해가지고 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는데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저 일반적인 매트릭을 쓰면 이럴 것 같은데, 다른 교수님께서 기하학하시니까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매트릭에서는 요게 까다로워서 미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아서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수님 같으면 이런 가중치 데이터를 볼 때 어떤 매니폴드 위에서 이걸 상상해 보고 싶으신가요? 일단은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 좌표를 이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좌표를 다르게 잡으면 미분 가능하게 잡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컨대 지금 잡으신 건 어떻게 네. 잡으신 거냐면, 축을 세 개를 잡으신 건데, 예를 들어, 어, 이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1이고, 각각의 xi들이 그 0보다 크거나 같게 잡으신 거죠. 지금 세팅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xi 자체를 예를 들어서 gi 제곱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스피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성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리고 그 논네거티브 파트만 보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다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니폴드 언어에서는 이제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1대1 대응으로 등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는 표현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연구가 좀 있습니다. 통계나 머신러닝 쪽에도 이게 그 멀티노미얼 패밀리의 생김새여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런저런 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 여하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중치들이 이제 요 심플렉스 안에서 놀고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스피어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가중치 데이터들이 이제 포인트로 존재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근데 이제 옵티멀한 걸 생각하자면 이제 사실 정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할 이제 당위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제 경향 트렌드만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근데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적절한지 이제 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중치 중에서 이제 얘가 이제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좀 핫한데 그래서 이제 얘를 좀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주택 정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안 튀고 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일단 가중치에 대해서 이제 논하면 그렇고 이제 성질별로 놓고 보면은 이제 상품도 이제 여러 개로 쭉 이제 찢어지는데 이제 농산물 보시면은 농, 농축 중에서도 이제 농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 축산물 그리고 과실 이런 종류들이 이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축수산물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이제 쌀 같은 곡물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가중치가 좀 낮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외식 배달비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코비드 영향 때문에 이제 외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무에서 데이터 입력하다 보면은 이제 배달비를 이제 입력하는 지침에 있어서 이제 배- 보통 이제 통계 실무에서 이제 배달비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배달비 하면은 그냥 배달비 항목으로 이제 하나로만 퉁쳐서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신년이 되면서 바뀐 기준에 의하면은 이제 이 배달비가 이제 외식인지 이제 우편인지 이 항목을 좀 세분해서 넣도록 이제 지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식 배달비, 우편 배달비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외식 배달비 하면 이제 여기 뭐 또 전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예, 모드가 이제 3천으로 나왔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입력했던 값은 이제 4천 원인데 보도 자료에서는 이제 3천 원이 이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를 볼 때 항상 이제 전월비는 전년 동월비를 많이 이제 관찰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런 데이터들이 이제 타임 시리즈라서 이제 지난달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잠시만 채팅이 와서 잠깐 아 채팅 왔는데 이제 전 예를 다시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시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도 따져야 되고 전월 대비 얼마나 이제 변했는지도 좀 따져봐야 돼요.
이제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시결이 이제 복수 기하의 이제 한 방편으로 이제 여겨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요런 데이터들 보면은 이제 이런 현실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이제 복수 기하로 엮을 수 있는지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다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한 차례 여쭤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 예, 예. 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들 중에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한번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코멘트나 질문도 있으신가요? 제가 맥락을 아예 몰라서 그런데 저 가중치는 그냥 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냥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가중치가 높게 부여가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본청에서 이제 일하는 게 아니고 지방청에서 일하는 거에서 가중치 산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막 자세히 말하기는 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저희 지방청에서 올리는 기준에 의하면 이제 각 이렇게 품목별로 가중치를 산출해서 소비 금액이 이제 변화가 좀 높거나 일단 소비 금액의 비중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금액이 이제 얼마나 변동하는지 그 두 개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지난주 했던 말을 한번 재탕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단순 재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디스클레이머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최선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로 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난주에 다 레코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약간의 좀 그 이면에 있는 수학적인 설명들은 지난주 거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제 12개짜리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개짜리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4개짜리 아이템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러한 어떤 멀티노미알 모델을 이제 따르는데 그래서 어떤 세타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0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이고 이제 총합은 이제 1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각 세타를 파라미터로 하는 probability density 혹은 probability mass 펑션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각 이제 이 x1, x2, x3, x4에 대해서 거기다가 로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요거를 어떤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걸 이제 소위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불러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선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데이터 4개 대신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2분의 1과 4분의 세타가 더해져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레코드 보시면 그냥 제가 그냥 뚱하게 그냥 읽은 거 그냥 사실 그대로 읽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쪼개요 이거 두 개를 그냥 쪼개요 그럼 이렇게 쪼개져요 그냥 왜 그렇게 한 거냐면 그냥 각자 맴입니다.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5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observed 데이터는 y1 더하기 y2를 x1으로서 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y1, y2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이제 y라고 놓고 이거는 어느 거의 구체적인 예시냐면 x는 관찰되고 있는데 y는 사실은 몰라서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complete 데이터 셋이고 이런 미싱 데이터에 대해 스터디 하시는 분이 김정환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레코드들도 채널에 참고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5개짜리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5개짜리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역시 로그라이클리를 취해주게 되면 이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로서가 아니라 이 2분의 1 대신에 지금 얘를 이제 세타에 의존되지 않게 해서 C로 빼버리고 얘만 디펜드하게 해가지고 얘만 남긴 게 포인트고요. 그 대신에 지금 여기서 어떤 그 컴포넌트 한 개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Y2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given observed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Y에 대해서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서 이게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라고 하면 이제 이걸로부터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이제 확률과 기대값을 취하는 거에 대한 확률과 그거를 어떤 이제 확률을 이제 기대값을 구하는 랜덤 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항 분포 그냥 고등학교식을 적용하면 말 그대로 이 Q라고 불리우는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보통 E 스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M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각 세타 올드 그러니까 기존의 파라미터죠. 기존의 가중치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세타를 추출하기 위해서 맥스 세타를 찾는 거는
그냥 이제 퍼스트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업데이트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비록 멀티노미알을 예시로 들었지만 가령 뭐 노멀 믹스처가 되었든 일반적으로는 커브드 익스포넨셜 패밀리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쩌라는 것이냐 에 대해서 그 사실은 두 가지 결이 다 있어요. 이거는 그 임대현 선생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응용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과 응용 사이드에 이면에 있는 거에 해석을 신경 쓰시는 분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는 지금 이 예시의 설명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4개 있어요. 제가 그냥 진짜로 재미없게 그냥 다시 읽게요. 데이터 4개 있음. 그거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만듦. 그걸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음. 그래서 문제를 다시 바꿈. 다시 바꿔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세팅했으니까 어떤 특정 불확정성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그 기대값을 맥시마이징 하겠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어떤 이제 얘기들을 놓고 보면 그냥 딱 정서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쩌라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떤 논문을 쓰는 어떤 견지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무한 가지가 사실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무의미한 논문들을 양산하는 한 가지의 방법론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어떤 가중치에 대한 그 아이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확률 분포들을 생각할지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휴리스틱이지만 좀 의미 있는 고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이 아이템은 이런 건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실증적인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놀랍게도 제가 이 EM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미분기하랑 정보기하랑 양자역학이랑 복소기하로 설명했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뚱하신 분들이 적어도 이거 말이 되는데 하고 넘어가는 걸로 제가 링크를 지어놓고 얘기를 끝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그 내가 만약에 연구자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 통계 연구자 입장으로서 내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 방식을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티어리티컬한 어떤 그 휴리스틱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티어리티컬 기반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걸 당장 설명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단지 그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이드가 사실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지금 이제 가중치를 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사람들 보기에 어느 합리적인 선들 자체도 있겠죠. 이론과는 전혀 별개로.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의 어떤 사이드는 분명히 수학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당히 버무릴지는 이 구체적인 어떤 아이템과 이런 것들에 따라 당연히 다 다른 얘기들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다 휴리스틱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그 정도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인디아 선생님도 괜찮고 그 다른 분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예제에서는 이제 모수가 이제 세트로 분명히 모수를 세팅해 놓은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시에서 이제 이렇게 모수를 잡는 것도 결국 이제 휴리스틱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지금 괜찮을까요? 완전히 요 앞, 휴리스틱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데이터가 얘를 따라야 되는 당연히 세상천지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역시 이것들이 지금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한 것도 이건 다 인간이 정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약간 이런 영역이 가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들 있으시면 듣고 김대한 선생님한테 계속 어떤 마이크를 남기겠습니다. 저 네, 혹시 그냥 약간 그냥 또 약간 그냥 궁금해서 그냥 또 하는 소리인데 그 물가지수 말고도 그 국가에서 막 산출하는 지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이것들 네. 대부분이 그냥 다 그냥 약간 어떤 정해진 매뉴얼대로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본청에서 그냥 나온다든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막 산출 방식을 알 수는 보통 없죠. 예, 이제 본청 가서 일하면 이제 좀 법적으로 기회가 있는데, 이제 지방청에서 이제 본청에서 좀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동향조사를 설명할 예를 들자면 이제 가계동향조사는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대략 2천만 가구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600 가구를 뽑아서 7,200 가구를 뽑아서 이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 그 3,600 가구 중에서 이제 모든 가구가 응답을 다 해주면 이제 나이스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일부 이제 가구들은 이제 응답을 꺼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무응답이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부 정보라서 여기서 공유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사무소 이제 매달 이제 가계동향 조사하고 결과 보고 하면은 이제 사무소마다 이건 편차가 있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이제 70% 정도의 응답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 정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데이터가 무응답으로 상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 이제 그런 매뉴얼이 있고 이제 하도 이제 이게 응답률이 워낙 이제 바닥을 치니까 이제 표본을 뽑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표본 아파트 한 동을 전체를 이제 목표 이제 타겟으로 삼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 조사를 안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5가구를 이제 예를 들어 15가구를 또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8가구만 이제 실질적인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단위당 이제 8가구씩 조사하는데 이제 그 8가구 중에서도 이제 조사를 이제 해주기 싫다고 하는 집이 분명히 이제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머지 7가구들 중에서 이제 요건이 맞는 집을 이제 대체라고 해서 이제 그 응답 안 해주는 집을 대신하는 집을 찾아서 이제 불응률을 지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다 이제 본청에서 정해지는 매뉴얼이고 이제 지방청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본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매뉴얼 상황입니다. 이제 무응답 얘기가 나와서 이제 무응답에 관해서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완전하게 응답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이제 앞 이런 무응답 때문에 조금 이제 데이터가 완전히 거치지가 않고 이제 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제 매니폴드가 딱 있는데 이제 특정 부분을 이제 구멍이 뚫린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상상을 좀 저는 해봤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이제 무응답 상황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보실지 이건 제가 거꾸로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거둬야 되는데 이제 무응답이던 다른 여타 요인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하게 수집이 안 되는 상황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상상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딱 그냥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 미싱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합에 대해서는 아는데 각각을 이렇게 쪼개는 이 모든 당이 미싱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이걸 미싱 데이터를 각각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다 그냥 휴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기대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기하학적이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위를 설명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단지 요게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함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늘 채널에서 슬로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뭘 해봐야 된다?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부터 해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해보셔야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컴플리트 데이터에서 어떤 이제 미싱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어떤 공간에서 어떤 게 생기는 거라고 기하학적으로 상정을 하고 싶은지는 이미 프레임워크는 다 인포메이션 제너레이티로부터 적어도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리다시피 이것들은 다 휴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어떤 개인의 연구자 입장에서 어떤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문들을 쓸 수 있겠느냐. 아마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게 뭐 어떤 이제 이 이론을 더 알므로 인해 가지고 진짜로 그게 더 의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냐. 글쎄요. 그거는 전혀 별개의 어떤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든 기하학적인 해석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수학이랑은 관계가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 아까 내용 중에서 배달비 있었잖아요. 그 배달비가 원래 네. 하나의 항목이었는데, 그거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음식 배달비, 우편 배달비 뭐 이런 식으로 쪼개놨을 때, 그것이 그 조사 방법론이나 이제 조사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유의한 변화가 있었나요? 음, 근데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방청 근무자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지금 보이지가 않고 지금 시키는 대로 한다에 나는 정서에 좀 가깝습니다. 이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이걸 산출 과정을 이제 직접 통계내 프로그램 돌려서 해보고 결과를 내서 알 수 있겠지만 지방청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좀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데이터 수집하고 위에 올리는 게 전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를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휴리스틱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휴리스틱을 어떤 휴리스틱으로 그러니까 설정하든지 간에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 논문의 예시로 나온 케이스가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 좋았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말로 장황하게 떠들기보다는 그 다 기본적으로 백문이불여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음, 네, 이게 좋겠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직무스 라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이제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인 이유는 삼각형을 평면 위에다가 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각형을 이런 말 한 장에다가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각각은 어떤 이제 최단 거리를 연결한 거지만 이게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아마도 내각이 하면 180도는 아마도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구본 위에다가 삼각형을 올려놓으면 어떤 내각이 180도는 조금 더 뚱뚱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 예컨대 가장 단순한 예시를 들어서 지금 그냥 더 쉽게 해서 그냥 데이터가 2개짜리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데이터의 개수가 2개인 거에 대해서 내가 확률 분포를 결정하고 싶은데 이걸 뭘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마 이제 그냥 절대자 빼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내 맴이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내 맴입니다. 이건 어떤 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냐? 글쎄요. 이건 주사위 생김새에 따라 다른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가정해도 그만이고 저렇게 가정해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뭐에 해당하냐면 얘가 실제로는 정규 분포를 고를 때의 기하학적 구조에 해당하고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맞는 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그 멀티노미얼 패밀리를 뽑을 때, 이항분포 타입을 뽑을 때 그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구조에 해당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해야 되느냐, 여기 있다고 해야 되느냐, 알바노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근데 내가 통계적인 모델이 뭐라고 상정하면 그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석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그 데이터의 기하학적인 실체를 반영하는 거냐라는 거는 그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론적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라고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데이터 2개를 여기서 쪼개서 5개가 이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라고 말하는 순간 적어도 이 스텝이랑 n 스텝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미적분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석들은 수학적으로 명료하고 명확해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추상화들은 왕왕 있어요. 하지만 애시당초 그 전제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설득하는 근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 데이터를 어떻게 그거는 그 책임을 사실 넘기는 거에 가까운 거죠. 수학은 어떤 걸 해주는 거냐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그때 이거에 대해서 구조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쓰라는 그건 어떤 거냐면 삼각형을 나는 평면에다 올려놓을래 아니면 말 한 장에다 올려놓을래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학적으로는 이걸 소위 공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정답이 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그게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주어져 있는 특정 데이터셋을 토대로 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률 분포를 가정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이런 질문이라면 말이 돼요. 이런 거라면 적어도 어떤 보편적인 어떤 명확하게 서로가 설득돼야 되는 선들에 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정답이 무엇이냐. 수학은 그걸 애시당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학과 통계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결이죠. 단지 통계적인 어떤 세팅들에 대해서 수학은 어떤 특정 해석들을 갖고 있을 뿐. 알려줄 뿐.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다시 원래 화면 네. 공유하고 이야기 좀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저기 넘어가기 전에 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 이제 아까 조건희 교수님 코멘트에 이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사실 그 이제 아까 예시로 든 정규 분포 모임 이제 음의 상수 곡률 그리고 그 음의 양수 곡률을 갖는 그 뭐 멀티모노미얼 패밀리 그런데 사실 그 통계학에서 쓰는 분포가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온갖 분포들에 대해서도 아까 그 분포를 정한 이후에 그 스텝들, 그 휴리스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스텝들 그런 것들 이 미적분학에서 이게 섹셔널 커버처를 계산해 보면 상수 곡률 계산하는 것도 이제 복잡한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른 복잡한 혹은 복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도 휴리스틱하게 뭔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나가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질문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적어도 예, 어떤 예, 예. 수학 그거에 쪽에서 역사적인 대답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제 제 웹사이트에 어떤 그 기통에서도 레코드를 몇 번 해놓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적 모델의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마리의 정보기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아마리의 정보기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어떤 이론인데 하나가 익스포넨셜 패밀리고요. 다른 하나가 믹스처 패밀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분적인 확장이 소위 이제 통계 쪽에서는 커브드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보편적인 경우들은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상당히 그중에 많기는 하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문제가 없고요. 적어도 오늘 얘기가 나온 클래스는 다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수학계에서는 쫑크를 먹었어요. 어떤 소위 이제 그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게 수학계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선이었다는 거고요. 80년대 초에.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 디스클레이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저는 순수 수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들은 응용을 하시는 분들의 견지랑은 어떤 그 가치를 감상하는 결 자체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견지가 순수 수학의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지만 어쨌거나 메이저 어떤 저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리의 정보기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어떤 선들은. 그리고 그 굉장히 응용하시는 분들이 틀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뭐 이제 그 역사적인 포스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페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알제브릭 지오메트리,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무슨 심플렉틱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은 수학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하면 수학자들 그 누구도 딴지를 안 걸거든요. 그거는 100만 번, 1000만 번 맞는데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계학습이 굉장히 뜨면서 이게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나 보다 하면서 각광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양쪽에서 찬밥인 게 사실 저는 좀 더 맞는 견지인데 그쪽 연구자들은 이거의 가치를 설득하려고 뭐 어떤 많은 노력을 하고 저도 적어도 일부는 발을 걸치고 있는 정도의 연구자예요. 그런데 그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랑 믹서 패밀리를 벗어나는 경우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는 수학 쪽에 탑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가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실제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확률론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 Annals of Probability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웍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에는 이면에는 후광에는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통계 쪽에 머신러닝이 좀 더 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어떤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중요하게 여겨지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자료 보시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지수를 산정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아,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잠시만요. 숫자를 찾아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변화 때문에 변동 없고 3.2% 상승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제 3.2% 상승하냐고 이제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좀 밑에 내용 보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노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 예시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건 이제 요건 이제 단위가 다 상승률 퍼센트입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3.6%인데 서울같이 좀 전국보다 지금 높은 지역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세종같이 좀 다른 지역들보다 이제 물가 상승이 좀 더딘 지역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예시에서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어떤 걸 상상했냐면 이제 토폴로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체 집합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전체 집합에서 이제 보는 거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고 이제 지역적에서 보는 거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각각의 지역별로 등장률을 보는 게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서 네이버웃을 보는 것이고 이 전국을 보는 것이 그러면 오픈셋 전체를 보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상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또 그건 100만 번 맞는 말입니다.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고정된 시점에서만 보면 이제 숫자가 이제 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숫자가 이제 동결된 적도 있고 이제 변화가 이제 좀 서울 21년에서 22년도 변화폭이 좀 많이 크네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바라볼 때 이제 매니폴드를 갖다 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매니폴드 5개 지금은 연도가 5개니까 매니폴드 5개 딱 놓고 그 포인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상상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을 좀 제가 다시 풀어서 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연도별로 이제 매니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별로 이제 포인트가 다 포인트가 다 뿌려져 있는 그림을 이제 상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해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가 각각의 포인트가 바뀌는 걸로 상상하면 어떤 상상을 저는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상상할 수 있는지 상상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약간 그 답변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선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까? 제가 이것도 어떤 말로 때우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납득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텍스트 캡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데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수학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어떤 생각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이고 어떤 그게 유의미한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 대화들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방식 이게 텍스트 캡이라 가지고 이제 어떤 디스턴스 서브 t라고 이렇게 적는 건데 정의한 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 컴포넌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게 1차원 그 각각의 축에 대한 거리들을 다 더하는 걸로 정의해도 이게 어떤 그 위상수학적인 의미에서 거리의 공리를 만족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점의 거리를 얘기하는 그 거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약간 이제 이런 거리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 이게 지금 키워드는 요거니까 필요하면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 쓰이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쓰여요. 예컨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쓰여요. 하지만 실제로 저 거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최단 거리, 유클리드 거리를 지칭하는 거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점에 대해서 거리로서는 다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집합에도 거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무한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위상수학적으로는 같은 위상 공간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은 경우에 어떤 걸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어떤 수학의 어떤 노선을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리를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내비게이션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최단 거리인지 이런 것들은 다른 가중치를 따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다른 거리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가 섞여 있는 질문이냐면 순수 수학적인 어떤 사이드의 어떤 그 지식을 쓰고자 하는 어떤 니즈와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것들 두 가지가 사이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면 이게 꼬이게 되냐면 이게 그 두 분야를 오버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을 오버랩 하고 싶다고 해서 오버랩이 되는 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쪽도 이쪽의 맥락을 모르게 되면 완전히 그 어떤 이쪽에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맥락과 전혀 생뚱맞은 말을 하기가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의 맥락들을 모르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별 의미 없는 영향가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기본적인 니즈인 게 그러니까 그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은데 그 결국에는 통계적 모델을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석은 굉장히 풍성하고 의미들이 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떤 통계적 모델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해서 그럼 내가 그 통계적 모델을 잘 설정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채널에서 그 이제 드론을 날리는 어떤 모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드론을 제어할 때 소위 이제 PID 제어라는 걸 써요. 그래서 P는 proportion, E는 integration, D는 differentiation 차원이요. 그래서 실제로 PID 제어는 정말로 미적분을 토대로 해서 제어를 하는 게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은 절대로 PID 제어의 이론을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드론 레이싱을 해가지고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말이죠. 오히려 그런 스킬셋은 전혀 별개의 스킬셋일 수가 있지만 근데 적어도 어떤 이제 드론을 정말로 잘 어떤 전문가로서 하는 선에서는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도 사실 치우칠 수 없는 지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거든요.
이론이 필요한 맥락도 있지만 사실 이론이 다 어떤 미치지 못하는 맥락도 있어서 이것 중에서 어떤 걸 섞을지가 오히려 보편적인 어떤 합리성이 기대야 되는 문제이지, 만약에 어떤 순수와 응용이 합쳐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오버랩에 해당하는 것만 약삭빠르게 보면 뭔가가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런 응용 학문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근데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실질적인 것들도 니즈의 어떤을 만족시켜서 그쪽으로의 패러다임들도 고쳐나가는 가운데 이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이게 사실 지향점이죠. 근데 이쪽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의 랭귀지로 소통이 돼야 되고 저쪽은 저쪽의 랭귀지로 소통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좀 전달이 됐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가 지금 질문을 그냥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떤 거를 쓸 것이냐, 어떤 디스턴스를 쓸 것이냐, 이거는 저는 순수하게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기준들을 이 데이터로부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정해진다고 한다면, 혹은 이 지금 데이터로부터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를 디스커션하자. 그거는 여기서 머리를 서로가 맞댈 수가 있죠. 적어도 이 데이터로부터는 이 거리를 내가 쓰려고 하면 이런 기준은 만족해야 되는, 이거는 인간이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하는 시점에서는 수학적인 거리 중에서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딱 놓고 이거에 맞는 수학적인 답이 무엇이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전에 이 질문 자체는 수학적인 질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학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어떤 임대현 쌤 포함해서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개개인 입장에서 어떤 내가 수학 이론들을 왜 공부하느냐 라고 하면, 저희는 그 이론을 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냥 어떤 겉도는 얘기를 하려고 이론들을 공부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한편으로는 순수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겉도는 얘기를 하려고 순수 수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면서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수학의 멋진 철학적인 몇 마디를 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플라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거는 너무 명확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혹시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혹시 네, 임대현 선생님 아, 말씀. 이제 아까 하던 걸 이제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건 이제 제 감상인데, 저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이제 물가 데이터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저도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걸 이게 단순한 숫자 덩어리가 아니라 뭔가 좀 어떤 매니폴드 위에서 놀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점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좀 탑들을 여러 번 좀 이제 첫삽을 좀 떠가지고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생각했는데, 이제 또 막상 또 이제 이렇게 벽에 부딪히다 보면 이제 내가 뭔가 생각을 또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이제 좌절도 여러 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앞에서 슬래기처 글들을 이제 계속 따라가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예시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본인 분야에서 뭔가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적용해서 이제 쭉쭉쭉 잘 나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극히 현실 세계에 있는 이그젠플은 이제 제가 톡방에서 남긴 것처럼 미적분학 선형대술 레벨로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냐, 요개 브릿지 놓는 것이 좀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너무 어렵다, 그런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언어를 또 이제 골라야 되는지도 이제 휴리스틱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정리하면,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이그젠플들은 이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의 브릿지를 이제 떨어 놔서 떨어뜨리는 게 참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약간 말을 세게 한 그 어떤 느낌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죄송하긴 한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실제로 이게 뭐가 어렵냐면 질문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이전에 지금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질문의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약간 오늘 얘기를 그렇게 좀 되돌려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신 질문인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사이드가 분명히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본일 때 이 데이터가 가중치에 대한 데이터가 되었든 아니면 지금 지역들 간의 어떤 그 지역들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되었든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게 어떤 분포를 따를지에 대한 질문 자체는 굉장히 섬세한 결에서 이미 질문을 내요. 오히려 질문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자체가 오히려 가장 더 중요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질문을 엉뚱하게 던져버리면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수학적 이론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수학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수학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실증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중치에 해당하는 12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대들은 어느 거에 소비 경향이 클까? 아까 집이랑 식료품 이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대나 20대들은 요새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10대한테는 아마도 집들 사는 거는 아마 0.00001% 정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건 그거대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0.0001은 718랑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수학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질문들은 오히려 굉장히 이 카테고라이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문제에 가깝고 그러면 그 기준이 정해지면 이거를 잘 설명하는 수학은 필요하면 갖다 쓰거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분포 중에서 고를까요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떤지는 우리의 상상이 필요한 영역에 가깝다는 거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잘 정해서 모델을 아주 잘 셋업을 하면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써 수학은 아주 강력한 툴이 되는 거는 분명히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는 안 하는 거냐면 이거 멀티노미알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수학은 수학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닌 거죠, 전혀. 왜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하냐. 근데 또 예컨대 아까 이제 그 지역 간의 어떤 숫자들이 있을 때 그럼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걸 묻는 그 결에서는 이게 수학적으로 100%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이게 어째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보편성을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어떤 기준을 내가 이렇게 주면 이렇지만 저렇게 주면 저렇게 주는 거지만 사실 수학도 원래 저는 그런 거거든요. 공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애시당초. 하지만 그거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질문이 섬세해지면 답변은 오히려 굉장히 쉬울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표 하나 펼쳐놓고요.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호소하는 문제에 가깝죠. 근데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꾸미는 거는 재밌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간은 그렇게 사실 만들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에 논문들을 실제로 쓰는 분들이 나온다면 그 방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럴 수 있거든요. 데이터셋 가지고 어떤 그 확률 분석해 바꿔가지고 어떤 뭐 기하학적 해석이 이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도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뭐 논문은 될 테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저희 사실 그거는 이제 좀 반쪽짜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쪽 길들을 좀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거는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디스클레이머하고 오늘 말씀도 쭉 듣고 마무리를 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하적 통계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이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필요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필요하면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알려져 있는 이론 중에서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맞는 딱 그 결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들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고 이건 먼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을 어떤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세워야 하며 이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리고 거기서 수학은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게 되는 문제겠죠. 네, 오늘 얘기는 그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인디언 선생님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당연히 괜찮아요.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인디언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오늘 한 6분 안에 얘기는 마무리해야 되긴 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 그냥 약간 남기고 싶은 말이 그냥 뭐 머신러닝 이런 데서 막 데이터셋을 막 매니폴드 막 여기도 올리고 리마인 안에도 올리고 막 무슨 하이퍼블릭에도 올리고 하잖아요. 하고 막 그다음에 분포도 막 뭐 노멀도 써보고 이것도 쓰고 모수도 막 파라미터로 늘려보고 해가지고 막 자유도도 올리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막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다 실제가 아니고 그냥 가정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질문을 오히려 잘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섹셔널 커베이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게 시작점입니다. 하부라는 게 어떤 거니까 제가 프린트월드 한번 띄워보려고 애써보라는 거거든요. 안 돼도 문제 없고요. 돼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미싱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아까 그 조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를 들면 이제 소위 이 샘플은 뭐 어떤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제 이쪽 경제학이나 통계학에서 보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가 어디 있어?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그 미싱 데이터에서 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를 결정하는 분포 자체가 우리는 모르지만 결정이 돼 있다. 근데 그거를 함부로 이제 파라메트릭한 어썸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치고 분포가 있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와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분포들을 다 고려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프로젝트였거든요.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잘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다고 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코멘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일할 때가 생각이 났는데 이런 뭐 정규 분포를 가정을 했다, 뭐 이항 분포를 가정을 했다 이런 게 되게 고객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는 이걸 뭐 정규 분포로 일단 썼습니다 하면 해도 모르세요. 거기를 말하면 관심도 없으시고 이게 제일 그쪽에서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인데 이걸 써도 되냐, 뭐 저걸 써도 되냐 이게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대부분 정규 분포로 땡치고 넘어갔던 아픈 씁쓸한 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인디언 스님 포함해서. 저는 이제 이런 삽질을 좀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복소기하라든지 대소기하, 미분기하 같이 이제 알려진 언어에서 어떤 게 들어맞는지 찾는 정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이론들을 빌드업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런 정서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이런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통계 조사 자체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제 집단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제 또 한 이제 타겟에서 여러 개 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통계적인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나고 좀 되는 대로 또 이제 이런 세션을 활용해서 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수학 사이드에서 한마디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특정 어떤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 통계적 모델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세우게 된다면 이건 기하학 사이드에서는 뭐를 주는 거냐면 기하학적인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경우에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히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이 된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해서 왜 이런 공간을 고민해야 돼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게 굉장히 어떤 이제 모티베이션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으면 오히려 그 구조가 사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학적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당연히 이쪽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양쪽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맞겠죠. 가령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이름 있는 수학자 중에서 이임학 선생님이 계세요.
어떤 특정 이제 리군이라는 거를 이제 그 도입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가끔 이제 어떤 한국의 천재 수학자로 언급이 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셋으로부터 어떤 자연스러운 통계적 모델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통계적 모델을 정의를 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있더라. 이럴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매우 환영입니다. 오히려 대화 이렇게 되면 딱 좋거든요. 오히려 딱 테이블 하나 펴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 어떤 수학적인 이론들을 공부하냐. 이거라면 매우 환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시간 낭비 안 하시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게 앞으로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신 임디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